핵발전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그거고요. 이거는 뭐 아까 그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후쿠시마의 방류의 문제점. 이 소위 그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말 그대로 그거예요. 개방적인 자원, 누구나 같이 공유하는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공유지 전체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것이죠. 이거 우리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방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바로 방류 결정이 나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여기 일본의 총리하고 우리나라의 매일 발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차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당의 무슨 위원장 같고, 여기는 이제 총리. 예. 다 여기 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다 보이시죠? 과학입니다. 예. IAEA가 과학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방류한다. 그리고 정부는 과학 믿어달라.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우리는 찬성하는 건 아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과학 얘기가 다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먼저 뭐 요거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이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IAEA 보고서 140페이지짜리 영어로 된 보고서입니다. 예, 저도 당연히 다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좀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은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수산물 이런 데 영향을 작다,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근데 문제점은 뭐다? 아까 얘기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IAEA는 방류에 관해서 영향을 평가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자격이 없냐면, IAEA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핵발전이나 이런 걸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옛날에 우리 그 북한 핵사찰, 그죠? 그런 거 할 때 IAEA가 와서 했잖아요. 그거 이제 검사하는 수준에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거기서 얼마큼이 나오냐보다는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하죠? 그거는 IAEA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이 뭐 과학자 몇 명 어쩌고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네도 책임이 없다고 그러죠. 아주 이런 상황에서 IAEA가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되죠. 뒤에 있는 많은 얘기들은 앞에 그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이렇게 5가지 이상의 대안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물 중에 물을만 이렇게 증발을 시키고 나머지 핵물질은 남겨서 이렇게 봉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근데 지금 방류도 돈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몇백 원 얘기했는데 해저 터널 있죠. 그거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결코 적게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서는 버리고 싶은 거죠. 내 나라 안에서 이제 있게 하지 않는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IAEA 보고서가. 그다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찰 땅이 갔다 왔다고 들은 적 있으시죠? 그죠?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 똑같은 회사 사람들이에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여기 동료들이 가서 그냥 나들이 한번 갔다 온 겁니다. 일본 애들이 얘기해주면, 그래? 이러고 온 거죠. 예. 그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정말 한심한 시찰단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이 지네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 수치가 벌써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삼중수소, 배출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건 다 일본이 지네가 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기준치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이 삼중수소는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론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겨우 평균값은 이렇게 작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렇게 최대값을 보면은 이렇게 훨씬 더 윗도는 그런 많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중수소는 얘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삼중수소가 이제 핵이 바뀌면서 헬륨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이 삼중수소가 수소기 때문에 있죠.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우리 몸에 어디에도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DNA 같은 데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일반 수소처럼 거기서 분열을 해서 헬륨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건 DNA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DNA가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이게 벌써 이미 학계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이 삼중수의 문제인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우리 그 먹이 사슬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식물성 플랑크톤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해서 사람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여기서 절대 안전할 수 없다. 네. 바닷물이 그냥 단지 이동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피폭량의 그 축적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른쪽 그림은 요즘 그래프 같은 게 나오니까 좀 약간 분위기가 요 얘기는 뭐냐면 0으로 가죠. 이게 방사능 농도예요. 방사능이 0에 가까워도 암에 걸릴 확률은 0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사능량이 아무리 적어도 암에 걸릴 확률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기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준만 안 넘어가면 괜찮다. 방사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아주 소량이라도 확률은 계속 남아있고 더 증가한다. 예. 이 그래프가,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얻은 그래프입니다. 예. 지금 계속 이 증거들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세한 양이라도 암의 확률은 조금씩 증가한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만들었나요? 하여튼 괴담이라고 해서 10가지 정도 이렇게. 예. 첫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시찰단을 보낸다 하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허접한, 이게 뭐냐 하면 삼중수 얘기예요. 실제로 방출하는 삼중수는 1500 베크렐인데 여기 커피나 바나나 하나보다 적다. 이게 완전히 사기거든요. 바나나에는 삼중수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 칼륨이라고 해서 있죠. 칼륨. 이 인산가리. 그 칼륨 40이라는 이것도 이제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칼륨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게 이 바나나는 대충 15베크렐 하나당. 근데 1500베크렐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괴담 다 보면 다 대충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건 해류도 많이 들어보셨죠? 해류가 이렇게 가니까 돌아오면 한 4년 걸린다, 5년 걸린다, 그죠? 물론 실제로 이제 해류는 아래 위층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층 해류가 있고 심층 해류가 있습니다. 이 해류는 표층 해류처럼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해류는 물론 주 해류가 있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해류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해요. 바다의 온도, 그 다음에 태풍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100%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그 결과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서울대하고 이런 데서는 4년, 5년 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독일의 그 헬링홀츠 연구소라고 하는 데는 가보면은 6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그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둘 다 틀렸다고 사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역시 사실이고요. 이제 무엇이 정말 우리는 과학으로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상한 그림이죠. 얼마 전에 우리를 지나간 태풍 아시죠? 카눈인가요? 카눈. 예. 카눈의 예상 경로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6일 전에 예상 경로, 지금 이제 카눈이 여기 있었고, 이거는 맞췄죠. 여기서 가다가 90도 튼다. 이거는 맞춰요. 이 정도는 이제 과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평균을 해보면 이 까만 선이에요. 그런데 이 까만 선인데 실제로 맞았습니까? 이것도 안 맞았나요? 실제로 한반도를 관통했잖아요. 이것도 많이 틀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후 일기를 예측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게 예측하기 그만큼 어렵고, 옛날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 조금씩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이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그죠? 일기예보를 의존해서 태풍을 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6일 전에 가능한 경로를 보면 이렇게 넓게 있어요. 예,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연구마다 각자 사용하는 모델이 다르고, 예,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느냐, 어떤 이렇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현재 과학이다. 첨단 시대에 무슨 저게 말이 되느냐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약간 좀 다 떠나서 좀 근본적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존재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위
단순한 시스템. 심플.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뭐 당구공, 이런 거, 아니면 우리 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죠? 그런 상황. 이런 것은 구성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구, 태양, 뭐 몇 개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 간의 어떤 상호 관계도 아주 심플하죠. 그냥 만유인력으로, 그죠? 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돌고 있어요. 네. 당구공, 태양 행성의 운동, 그 다음에 그 우리 시계를 얘기할 때 시계추, 그 다음에 발전기, 전기를 만드는 장치, 이것도 그거예요. 똑같아요.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아주. 예. 그 다음에 핵분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핵분열, 이거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 안에서 다 예측 가능하고, 이거는 있죠. 현대과학으로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식, 이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핵분열. 그래서 우리가 방광기 다 알아낼 거죠. 얘가 시간이 지나면 몇 년 후에 얘가 뭐 방광기가 얼마나 된다,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정확한 계산이에요. 이거는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것들을 많이 여태까지 해온 게 바로 물리학입니다. 예, 물리학에서 뉴턴 물리학도 있고 뭐 상대성이라는 것도 있고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거기서 나온 기술, 전자공학 기술, 유전자공학, 핵분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걸 가지고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치 오차가 없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세계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이 그러세요? 여러분들 당장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 건강도 예측하기 힘들고, 그죠? 이 기후 예측하기 힘들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컴플렉스한 시스템이 있다. 컴플렉스. 이건 뭐냐? 구성 요소들이 소수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만 보세요. 그죠?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죠. 예, 물론 이제 내 가족은 좀 가깝고 좀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히 복잡한 그 네트워크, 망이 형성이 돼 있죠. 이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네. 여기에는 우리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태계 하면은 호수가 있고, 호수에 물고기가 있고, 대기가 있고, 오염 물질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진화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뇌, 왜 우리가 뇌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사회현상, 경제현상, 왜 갑자기 주가가 갑자기 몇 포인트가 폭락했을까? 이것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까? 지금 일어났는데 여진이 다음에 언제 일어날까?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바로 복잡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도 복잡계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가족도 복잡계죠. 우리가 나가면 우리 사회도 복잡계죠. 예, 바다에 가면 바다도 복잡계죠. 지구도 복잡계입니다. 우리는 복잡계에 둘러싸여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과학적, 이런 방식의 과학적 연구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나마 복잡계 과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래도 복잡하지만 뭔가 좀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예 깜깜했던 것이 지금은 한 몇십 프로 정도 이렇게 예측이 좀 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씩은 수준이. 그래서 아까 뭐죠? 이 기후를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포함해서 선진국들이 이 기후 예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이론적인 연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 그런데 후쿠시마를 볼까요? 다시 한번 후쿠시마를 보면은, 후쿠시마 사고 또 보기도 하고 오염수 방류까지도 같이 보죠. 여기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예. 후쿠시마 안에 돌아가는 기계 기술은 뭐예요? 그건 한치 오차도 없는 기술이죠. 그러나 그 발전소가 우주 공간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때부터 뭐다?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왜? 우리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카오스, 혼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완전 차단됐기 때문에 내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치는 거죠. 그 사장은 뭐 보고를 좀 해봐. 우리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죠. 방사능은 사람 접근이 불가능해요. 우리 보일러 망가지면 보일러는 그냥 망가졌네 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그게 불가능하죠. 사람이 접근이 안 되니까. 그죠? 모든 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요. 왜? 이런 사고를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장, 책임자, 정치권, 뭐 서로 간의 혼선, 그죠? 예, 결국 나중에 물 붓는 것밖에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현재 1, 2호기에 무슨 상태인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상태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쿄전력이나 이런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죠? 이 과학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이 다 거짓말, 왜곡, 그 다음에 감추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엉터리 측정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이것은 바로 이제 사실 자체를 왜곡함으로써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바다는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중국, 뭐 도서, 지방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고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 거부했죠? 다 거부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네, 결국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황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제가 보기엔 30년은커녕 100년도 더 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너무 좀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으네요. 네. 죄송하긴 한데 시간이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제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핵발전 기술은 기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성, 그죠? 이 소위 심플 시스템, 마치 세상을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한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만든 기술이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핵분열은 예측한 대로 다 일어나죠. 방광기 정확하죠. 그죠? 네, 다 정확합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핵발전소가 만들어지는 순간 거기서 사람들이 일하고, 그죠? 옆에 바다가 있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는 그게 복잡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복잡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조그만 하나의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전체를 다 붕괴시키는, 네, 그런 걸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비 효과가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그 작은 일이 보통은 때면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사라지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이렇게 상황이 좀 더 이렇게 긴장이 커지게 되면 그 안에 조그만 하나의 뭔가 변화가 전체를 다 아주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복잡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핵발전소가 우리 삶의 공간에 놓이는 순간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독일은 2003년 그죠? 핵 발전 이제 스톱했습니다. 탈핵을 성공했죠. 네. 독일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오염류, 방류가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칠 위험이 어느 정도일지 불확실한다. 이거는 지금 아무도 이거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방류를 할 거면은 스톱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해양학자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수십 년 걸릴 겁니다. 예, 기후 예측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류의 흐름도 다양한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것도 복잡해요, 해류도. 그러니까 조그만 뭐 하나의 변화에 의해서 해류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늘 기계처럼 예측한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방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과학적 사고고 최선의 행동이다. 예, 그렇고,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 그 다음에 개방성,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야 돼요. 우리 요즘에 그 초전도체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아주 힘든 노동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만들어낸 거지만, 그걸 어떻게 돼? 검증받으려면 자기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하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검증하고 맞다 틀리다. 사실은 이래서 과학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가지고 오랜 시간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를 우리가 연구하는 방식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있어요. 이게 불확실성이 많지만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1.5도 이상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연구가 없더라도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맨 마지막입니다. 30년 이상을 방류를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마 또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계속 100년 이어진다면 이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중단하는 것이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무 지금 연구된 것도 없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이죠, 이거. 감사합니다.